안녕하세요, 오토카 매거진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그토록 염원하던 쉐보레 풀사이즈 SUV인 타호가 내년 상반기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원래대로 하면은 3월에서 4월경 봄철에 출시를 하려 했으나 쉐보레 라인업에서도 국산차로 판매가 아닌 수입차 자체로 오는 것이기에 미국 현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더 늦어질 전망이죠. 아무래도 6월에서 7월로 바라보고 있는데 현재처럼 공장 가동이 원활하지 않는 상황에는 하반기까지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타호는 흔히 쉐보레 풀사이즈 SUV인 역사가 깊은 서버번의 숏바디 버전으로 1992년 출시 후 5세대까지 나왔고요. 이름은 미국 서부 네바다주에 위치한 타호 호수라는 곳에서 유래를 했다 합니다. 서버번의 역사는 2019년 기준까지 12세대까지 올라온 모델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서버번이 타호의 롱바디가 아닌 타호가 서버번의 숏바디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또한 미국판 풀사이즈 럭셔리 SUV인 캐딜락의 에스컬레이드가 바로 서버번의 럭셔리 버전이기 때문이죠. 우선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2021년형 쉐보레 타호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쉐보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항상 나오면 대박 난다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인터넷 베스트셀링카로 인식되어 버린, 그래서 칭찬을 하면 쉐슬람이냐는 말을 들어야 하는 메이커로 자리가 잡혀버렸지만 이는 한국에서만 그런 취급을 받는 것이고 헐리우드 영화에서 상당히 많은 모습을 노출했습니다. 특히 의전용이나 경호용 차량으로 많이 비춰지고요. 액션씬에서도 자주 나오는 모습을 노출했죠. 또한 GM 대우와의 하청업체 배정받은 물량을 장착해야 했기에 결국엔 그 유명한 노력 미션이라는 말을 들어야 했죠. 임팔라가 들어올 때는 그랜저는 사라진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임팔라가 껑충껑충 저 멀리 사라졌고요. 게다가 전략형 SUV였던 이코넉스의 가격 정책 실패 때문에 그 이후 침체 늪에 빠졌고 북미의 베스트셀링카인 말리부 역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소형 SUV의 붐을 타고 트레일블레이저의 출시 후 점차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보다는 수출 물량이 크게 작용한 가운데 이번 픽업 트럭인 콜로라도 출시 후 350% 넘게 성장한 판매량을 기록했죠. 하지만 이 시점에 GM 네오 노조분들 본사에게 어쩔 수 없이 조금이라도 물량 배정받고 살아남으려는 경쟁을 보이려는 것이 아닌 입속만 챙긴다는 파업 명분 하에 결국 국내 여론도 점차 차라리 남은 공장마저도 문을 닫는 게 정답이라고 할 만큼 많이 여론이 안 좋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쉐보레는 국산차 판매량으로 분류될 물류 배정을 줄이고 아예 수입차로 다 들여올 수도 있다는 오히려 환영적인 협박을 한 가운데 새로운 시발점으로 타호를 낙점했죠. 여기에 최근 바디오 프레임 SUV의 희소성까지 더해지면서 아직까지 더 우려낼 것이 있는 사골인 모하비 더 마스터 출시 후 성공적 풀체지급 패스트리프트를 한 올류 렉스턴까지 성공을 하고 있는 가운데 생각보다 덜 팔린 가솔린 3.6L 엔진만 있는 유니바디 형식의 트레버스보다는 더 크고 여유로운 차박 및 다용도로 활용해야 할 타호를 들여오는 것이 이득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카니발 하이리무진의 금액에 조금 더 보태서 살 수 있는 환경까지 조성케 하여 카니발의 시장을 흡수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타워 출시는 디젤 한 가지 라인업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물론 국내 SUV 크기로 따지면은 대형으로 분리되는 북미에서는 미드십 SUV로 분류되는 트래버스와 비교가 되고요. 트래버스의 가솔린 파워트레인을 장착하여 전략형으로 출시할 가능성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중국도 아니고 시장 파이가 작은 현기의 나라 한국에서 그런 부분까지 신경 쓰기가 힘들죠. 현대기아차를 좋아하는 분들이 약간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은 고령 미션 사건과 국내 GM 대우에서 만든 할당된 물량에 최적화되지 않은 주행 세팅력 때문에 현대기아보다 한 수 아래인 안 팔리는 차량, 그리고 광활하고 넓은 북미 땅에서만 잘 달리고 직발만 좋고 내구성이 좋은 차량으로만 인식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잘못 알려진 사실이고요. 차를 만든 시간이 긴 만큼 큰 내구성과 차체 정비를 위한 단순함과 실내외 특유의 투박함, 특히 실내가 좀 더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자잘하고 요리조리 전자장비를 잘 도입한 현대기아와는 달라서 생기는 오해죠. Don't even worry about it. 특히 이 부분에서는 레몬법의 차이가 도드라지기에 간단하게 말해서 미국은 예를 들어서 무선 충전을 했는데 충전이 잘 안돼서 그걸 조종하고 만지다가 인사사고가 났다. 그럼 그 책임에 대해서 소비자보다는 제조사에 더 크게 묻지만은 너네 왜 이걸 이딴 식으로 만들었어? 불편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국내는 소비자가 모든 것을 다 증빙하고 기술력에 대한 증빙까지도 소비자가 해야 하는 부분이기에 뭔가 다 기능이 있는데 투박하고 별로고 아니면 그 기능들이 너무 늦게 도입돼 항상 반박자 이상 느려라고 간주하기에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튼 본격적으로 외형은 1992년에 나온 1세대부터 내려온 타오만의 아이덴티티를 가져가면서
흔히들 영화 속에서 자주 본 2세대 버전을 거쳐 잠시 과도기인 3세대 2014년까지 보낸 후 현재 디자인의 기초가 된 2015년에 출시한 4세대를 거치면서 2020년 드디어 현재의 모습으로 투박함 속에 세련되고 웅장한 상남자 같은 이미지를 갖게 되었죠. 최근 디자인의 유행처럼 헤드라이트와 라디에이터 그릴이 연결되면서 주간 주행 등까지 하나의 통일성을 갖춘 디자인과 함께 단순해 보일 본인 라인까지 추가시키며 세련미를 또 연출했고요. 측면에는 북미 차량답게 호박색의 사이드 리피터가 있습니다. 단순한 볼륨감의 측면 라인을 따라가면 디필러의 2열 윈도우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리어벤트 글라스 뒤에 커터 글라스까지 눈에 띄죠. 단순한 패밀리 및 다용도 SUV가 아닌 오너 드라이빙이나 아니면 쇼퍼 드라이빙, 그리고 2열에서 업무까지 가능케 할 프라이버시를 지켜줄 글라스까지 연출했던 점은 나름의 프리미엄을 자랑합니다. 리어라인까지 가면은 최근 레인지로버나 링컨 에비에이터 같은 노트 형식의 부드럽게 낮아지는 리어라인이 아닌 미국 차만의 상남자 포스를 내뿜는 거의 일자 형식의 라인을 보여주고 큰 통유리처럼 보이는 웅장한 윈도우가 엿보이죠. 리어 일체형 세미 스포일러 안에 히든 와이퍼가 숨어있고요. 이는 투싼과 거의 비슷한 같은 방식이죠. 큰 글라스 밑으로 과감한 가로 일자형 크롭 라인과 그 밑에 타워라고 써져 있고요. 양 옆으로는 세로형 리어 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방향 지시등은 LED가 아닌 미국차답게 후진등과 같이 일반 반사판 형식의 램프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죠. 바디온 프레임의 프레임은 GMC 유콘,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쉐보레, 실버라도와 동일한 GMT T1 XS 플랫폼을 사용하고요. 이는 신형 플랫폼으로 후륜의 바디온 프레임이지만 차량 높이를 낮추면서 2열과 3열 공간을 확보한 것이죠. 내부 디자인은 보는 바와 같이 생각보다 많이 투박합니다. 실제로 버튼들이 많이 보이고 최근 유행하는 풀 디지털 클러스터가 아닌, 그렇다고 완벽하게 아날로그가 아닌 가운데 넓은 LCD 창이 있죠. 특징적이라면 형제차인 서버번 및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와 더불어 상징이자 트레이드 마크였던 컬럼식 자동 변속기에서 링컨에서 쓰였던 최근 현대차에서도 보인 버튼식의 자동 변속기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한 버튼식 자동 변속기라고 하기엔 좀 그런 게 클라이슬러의 그랜드 보이저나 다치 그랜드 카라반과 같은 위치에 있어 컬럼식 후트의 느낌과 레버를 손가락으로 위아래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레버형 자동 변속기라고도 할 수가 있으며, 파킹 버튼은 눌러서 고정하기에 버튼형 자동 변속기까지 섞인 퓨전 방식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미국 레몬법 때문에 팰리세이드 같은 레버 조작 실수가 발생을 해도 소비자의 잘못보다는 제조사의 잘못이 크고 그것에 대한 과징금 및 방지책을 해야 하기에 이런 퓨전 방식을 적용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기점으로 좌측 버튼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전후방 보행자 감지 보조 시스템의 버튼 및 차선 유지 주차 보조와 오토 홀드 버튼이 보이고요. 그 아래로는 상시 4륜 및 후륜, 그리고 4륜 디퍼런셜 락을 걸어주는 버튼이 보이고, 그 오른쪽으로는 스피드 리미터 버튼과 다이얼식의 상, 하향 등의 버튼이 보이네요. 센터패시아의 상단은 큼직한 10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와 HUD가 기본 적용이 되었고요. 옵션으로는 A 서라운드 뷰, 그리고 OTA 무선 업데이트 및 사각지대 모니터링, 전방 충돌 방지 시스템 및 반자율주행과 같은 첨단 사양들이 대거 탑재되어 상품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공조장치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큼직한 버튼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센터페시아의 모습은 이런 버튼 유화 같은 것을 선호를 하죠. 좀 투박함이 있지만은 이런 아날로그적 감성을 느끼는 것 또한 최신 차량에서는 갈수록 보기 힘든 구조이기에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보입니다. 센터페시아 하단 부분에 무선 충전 패드가 깊숙하게 파여져 있어 물건들을 놓기에도 좋고, C타입을 연결할 수 있는 구멍과 USB 선 및 12V 잭을 꽂을 수 있는 것도 보이죠. 센터 콘솔까지 가기 전에 2개의 음료 포즈가 있습니다. 매우 큰 센터 콘솔을 지나서 미국차답게 각종 음료 및 과자 같은 먹을거리를 보관하며 먹을 수 있게 수납 공간들이 크고 여러 군데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현재 보시는 이미지는 최고 풀 옵션 이미지이며 자세한 옵션 사양은 들어와야지 알 수 있을 듯 하죠. 2열에는 팰리세이드 VIP 트림에서 보였던 것처럼 1열 헤드레스트에 태블릿 PC 같은 인포 시스템이 탑재가 되었고요. 2열의 독립 공조를 위한 버튼들도 보입니다. 3존 시스템이 아닌 완벽한 4존의 독립 시스템으로 작동되고 있고, 플랫을 할 시 2열과 같이 거의 풀 플랫이 가능할 정도로 엄청난 공간감을 자랑합니다. 3열 레그룸은 기존 모델 대비 약 10인치가 증가하여 무늬만 3열이 아닌 886mm의 엄청난 길이감을 자랑하는 성인이 앉을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요. 3열에서도 음료를 마시거나 수납하면서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실제로 트래버스 3열을 봤을 때도 와, 이게 3열 맞아? 라고 싶었는데 그보다 3.5cm가 더 길다면은 얼마나 길이감이 긴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간단하게 팰리세이드 3열이 798mm이고요. 익스플로러가 842mm입니다.
3열을 적지 않은 채로 트렁크 적재량은 722리터로 만만치 않은 크기를 자랑하는데요. 2열과 3열 폴딩 시에 3,454리터 적재가 가능하죠. 광고에서도 자랑하던 트래버스의 트렁크 적재 용량이 651리터고요. 폴딩 시에 2,781리터인데 타호 광고는 진짜 원룸 정도는 우습게 이사하는 광고를 넣어야 하지 않을까요? 타호의 제어는 전장 5,351mm, 전폭 2,058mm, 전고 1,927mm, 휠베이스 3,071mm의 바디온 프레임 차체를 가지고 있는 풀사이즈 SUV입니다. 국산 차량 중 동급 사이즈 최대 크기로 알려진 쉐보레 트래버스는 전장 5,200mm, 전폭 2,000mm, 전고 1,785mm, 휠베이스 3,073mm로 타호가 전장은 151mm, 전폭은 58mm, 전고는 142mm로 더 크고 1열과 2열의 크기를 좌우하는 휠베이스는 2mm가 작습니다. 이는 모노코크로 알려진 유니바디 형식의 트래버스가 1열과 2열의 크기를 잘 뽑았지만 실제 3열의 위치와 전장 및 전폭은 타호의 상대가 되질 않죠. 트래버스도 엄청난 길이감과 길이를 자랑하는데 타호는 가성비 좋은 캐딜락 에스컬레이드급으로 생각하면 더 편할 듯합니다. 게다가 트래버스는 이미 가솔린 3564cc 엔진을 기조로 자연흡기 6기통 314마력을 내고요. 최대 출력 36.8km/m를 나타내고 리터당 8.3kg의 연비를 보이고 있는데 타호 크기에 같은 엔진을 장착한다면 연비는 더 떨어지고 출력면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기에 타호는 디젤로 단일 트림으로만 나올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정확한 금액이 나오면은 대표적 바디온 프레임의 모하이비 더 마스터와 올류 렉스턴과의 트림별 옵션과 제한 및 그리고 가격차까지 비교해보죠. 북미에서 판매되는 타호의 파워트레인은 5.3 가솔린 자연흡기 V8기통 엔진에 355마력과 최대 토크 53.0kgm의 힘을 갖고 있고요. 6.2L의 어마무시한 가솔린 엔진은 V8기통에 420마력의 63.6kgm의 최대 토크를 갖고 있습니다. 국내 출시 예정인 2997cc의 싱글터보 직렬 6기통 듀라맥스 디젤 엔진은 277마력의 63.6kgm의 엄청난 높은 토크감을 자랑하고요. 국내 공식 연비는 아직 없지만은 미국 EPA 기준으로 후륜고등 모델 고속도로 11.9km, 도심 8.9km, 복합 10.2km의 연비를 달성하고 상시 4륜의 모델은 고속도로 11km, 도시 8.5km, 복합 9.4km의 연비를 달성했습니다. 이 엔진은 쉐보레가 최초로 개발한 풀사이즈 SUV용 디젤 직렬 6기통 엔진이고 1999년 이후 처음으로 풀사이즈 SUV에 탑재된 디젤 엔진이죠. 6.2L의 가솔린 엔진의 절반밖에 안 되지만은 그에 준하는 마력과 그리고 같은 토크감을 나타낸다는 것이 정말 괴물이죠. 특히 이 디젤 엔진은 사이즈가 더 긴 서버번에도 탑재가 되고요. 고배기량의 천국에 미국에서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유행하고 있는 나름의 다운사이징을 실현시키고 연료 사용 최적화를 통해 2020년형 실버라도에도 처음 탑재한 엔진입니다. 게다가 실버라도와는 달리 풀사이즈 SUV를 위한 작은 변화와 최적화를 위해 더 빠른 데이터 처리 능력을 가진 엔진 컨트롤 모듈과 향상된 소음 방지를 포함하고 있죠. 게다가 자동 10단 미치형과 매칭되는 부드러움으로 디젤 특유의 거친 느낌을 많이 순화시키면서 일반 도로에서 연비까지 신경 쓴 부분이 보입니다. 특히 견인력에서 국산 차와는 차원이 다른 견인력을 보여주는데요. 최대 3,720km까지 견인이 가능하며 적재량은 779km입니다. 기본 사양인 배기 브레이크는 견인 모드를 사용할 수 있고 추가적인 안전성까지 제공하는데요. 이 배기 브레이크가 뭐냐? 라는 의문이 있겠죠. 보통 속도를 줄이는 목적으로 풋 브레이크가 사용되고요. 비상시나 급감속에서 강제적으로 단을 내려가면서 속도를 줄이는 엔진 브레이크도 있죠. 하지만 버스나 대형차엔 다른 브레이크가 있는데 흔히들 리타더 브레이크와 제이크 브레이크 그리고 배기 브레이크라고 불리는 압축 브레이크가 해당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기 브레이크, 압축 브레이크의 설명을 위해 디젤 엔진과 가솔린 차량의 엔진 브레이크 방식부터 짚어봐야 하죠. 슬슬 지칠만도 하실 텐데 준비되셨나요? 간단히 마찰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닌 마찰 플러스 공기 마찰까지 이용하는 방식인데 가솔린 차량의 감속은 운전 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서부터 시작이 되죠. 오토미션 기준으로 페달이 떨어짐을 감지한 센서는 엔진의 공기 흡입 장치인 스로틀 바디에서 시그널을 보냅니다. 발을 뗐으니까 속도를 줄여야 돼. 엔진으로 들어가는 공기봉을 막어. 라고 신호를 주면은 스로틀 바디가 오케이 하면서 플랩을 닫아 최소한의 공기만 통과시키게 되죠. 그럼 엔진의 실린더 내부는 진공 상태고 마치 주사기의 입구를 막고 피스톤 운동을 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이 진공으로 인해 연료에 폭발성 에너지가 없이 일을 하기에 회전이 줄어들면서 속도가 줄어드는 방식인데요. 디젤의 경우는 좀 다르죠. 스로틀 바디는 시동을 켜는 순간 항상 열리게 됩니다. 속도에 따라 플랩의 각도를 조절하는 가솔린과는 목적성 자체가 다르죠. 주행 중엔 일정한 공기가 주입이 되고요. 가솔린처럼 진공을 이용한 엔진 브레이크는 사용할 수가 없죠.
마찰만 이용하는 엔진 브레이크라면 마찰력만 이용하기에 차가 더 밀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크기가 좀 있는 대형 SUV나 트럭 같은 차량이면 풋 브레이크만으로 하다가 내리막이나 트레일러를 장착한 상태에서 자주 밟다 보면 브레이크 파열이란 대형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엔진 브레이크가 약한 디젤 엔진 특성상 제3의 브레이크가 있어야 하는 이유죠.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요. 타호에 있는 배기 브레이크는 배기 매니폴드를 막는 방식의 제동 장치입니다. 스로틀 바디를 여닫을 수 없으니 대신 연소가스가 나가는 배기관을 막아서 압축 효과를 내는 방식이죠. 즉 진공처럼 압축을 해버려서 아예 빠져나가지 못한 공기들이 강제로 압축당하면서 운동 에너지가 소모가 되게끔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 페달을 떼면서 나오는 시그널은 인젝터에 전달되어 연료 분사가 중지되면서 엔진은 쉬게 되죠. 하지만 회전은 계속되면서 스로틀 바디는 열려 있으니 새로운 공기가 계속해서 유입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배기 브레이크 스위치를 켜게 되면은 배기 매니폴드의 밸브가 구멍을 막아버리게 되고 나갈 곳을 잃은 공기들이 강제로 존버하게 되는, 아니 강제 압축을 당하면서 엔진의 운동 에너지를 잃게 하여 속도를 줄이는 방식이죠. 이 또한 바늘이 없는 주사기 입구를 막은 뒤 피스톤을 늘리는 것과 비슷한 방식입니다. 가솔린의 방식과 비슷하지만 확연한 차이가 있죠. 이런 방식이기에 트레일러를 장착하거나 견인해야 하는 상황에서 견인 모드로 안정성을 확보한 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파워트레인과 독립형 리어 서스 및 4코너 에어라이드 어댑티브 서스펜션과 맞물려 있는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을 통해 큰 덩치지만 다이나믹한 드라이빙을 강화시켜주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이라는 게 중요해요. 대충 나머지는 에어 서스펜션이 노면을 읽으면서 가변식 서스를 해주는구나 하고 감이 올 테지만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또 현기처럼 말만 갖다 붙이는 건가 싶을 수도 있지만 MRC라고도 불리는 이 기술은 2002년 자동차 업계 최초로 적용한 캐딜락의 고유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페라리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마 로열티를 지불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2017년 올리오 카마로 SS에도 탑재가 되었죠. 이 MRC는 북미에서도 최상위 트림에만 기본 탑재되어 있고 나머지는 옵션으로 되어 있기에 국내에서도 옵션으로 선택할 부분이 큽니다. 자기유동체 전자제어 기술인 MRC는 자성체가 차량 하체의 상태를 수시로 조절하여 진동을 흡수 및 억제하면서 안정적인 자세를 잡는 역할을 해줍니다. 즉 전면의 레이더를 통해 일반 서스펜션에 비해 약 1초에 수백 번에서 최대 1000번까지 도로의 상태를 감지해 밀리초 단위로 댐핑력을 조절하는데요. SM6의 가변식 댐핑 같은 전동식 가변 댐퍼와는 아예 구조와 차원이 다릅니다. 벤츠의 신형 S클래스 노면을 읽는 기술이 초당 1000번 이상인 것을 감안할 때 정말 좋은 기술이죠. 즉 밸브가 없이 전류의 흐름으로 댐퍼 안의 유체 저항력을 조절하여 댐핑력을 유지하며 지속적인 제어가 가능케 합니다. 각각의 댐퍼 안에 매우 작은 자석재 조각을 포함하는 오분자 액체가 들어가 있고요. 전건넥틱 코일이 들어가 있어 전기가 흐르면 자성체의 배치가 변하면서 액체의 점도가 높아지며 실시간으로 댐핑력을 제어를 하는 거죠. 차량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어떤 퍼포먼스적인 극대화하는 기능이 아닌 타호 같은 큰 차체의 주행 안정감을 높여주는 것과 북미처럼 대륙에 쭉 뻗어있는 형식이 아닌 유럽과 같은 슬라럼 환경에서의 하중 이동에 좀 더 큰 도움이 되는 기능으로 국내의 불규칙한 노면 환경에서도 상당히 잘 어울리는 기술이죠. 북미판 트림을 나눠보면 가장 기본 트림인 LS 트림부터 LT 트림, 그리고 Z71, RST, 프리미어, 그리고 최상급 트림인 하이 컨트리까지 세분화된 선택권을 제공을 합니다. 금액은 미국 기준으로 5292에서 63,895달러로 하나로 따지면 5,490만원에서 6,976만원에 출시가 되었고요. 국내로 따지면 누군가는 해외 수입 금액보다 쉐보레 차량은 100에서 150만원이 더 싸게 출시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최고 트림에서 메리트가 가장 큰 것은 사실입니다. 즉 링컨 에비에이터 같은 경우 같은 옵션을 미국 홈페이지에서 딜러 할인가 없이 견적을 뽑아본다면 해운 운송료까지 포함하여 한국이 120만원 정도 싼 것이 사실이지만요. 북미, 특히 미국은 제조사 직접 판매가 아닌 딜러가 판매하는 것이라 각 지점사의 딜러 프로모션 비용에 차이가 있죠. 트래버스 같은 경우에도 최저 트림에서는 기본 옵션 차이 때문에 가격 격차가 큰 것도 있지만은 굳이 따지자면은 약 최저 트림에서 1천만원 정도 한국이 더 비싼 차이가 나고요. 최고 트림 풀옵션에서 380여만원 정도가 한국이 더 비쌉니다. 해운 운송료와 기타 FTA 규정, 관세 등 여러가지 종합해보면 최고 트림에서 오히려 거의 차이가 안 나는 것 뿐이지 결코 국내 가격이 더 싸서 혜자스럽다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북미 출시가는 얼마나 될까요? 3.0L 듀라맥스 터보 디젤이 5.3L V8 가솔린 엔진보다 약 110에서 120만원 정도 더 비싸게 시작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미 판매로 디젤 판매 금액 시작가가 그대로다
라고 하면은 하나로 약 5,647만원 정도 선이고, 어느 정도 옵션이 있는 중간 트림이 6,500만원 정도, 꽉 찬 프로 옵션가가 7,400만원 정도 할 텐데, 국내로 오면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소 플러스 금액 200에서 280만원 선에서 플러스가 된다고 하면은 시작가는 5,850에서 5,950만원, 중간 트림이 6,700에서 6,850만원, 풀 옵션이 7,650에서 7,800만원 선으로 되지 않을까 싶네요. 만약 총알과 시간 다 장전이 되어 있다, CD가 있다, 그리고 시간도 있다, 그렇다면 우선 사시는 곳의 주차장 크기나 아파트면은 할당 대수나 아니면은 한 대 분량을 더 관리배수 추가해 2대를 댈 수 있는 곳이나, 단독주택이라면은 차고의 크기 정도를 살펴봐야 할 듯 합니다. 폭이 돼도 길이가 안 될 수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 신식이면은 대형 차량을 단독으로 댈 수 있는 넓은 크기를 할당하는 곳이 간간히 있지만, 대부분 국내 규격으로는 옆자리가 없어서 잘 넣어도 다른 차가 대지 못하는 상황이 있거나, 아니면 대도 내리지거나 타지 못해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름 알찬 내용으로 준비했다고 생각하지만은 너무 길어지죠.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광고 제일 짧은 것 한 개만 끝까지 봐주는 것과 구독과 좋아요, 정말 저에게 칼럼 영상 제작과 보다 나은 컨텐츠를 준비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자 큰 힘입니다. 좀 더 저보다 못한 이웃을 작게나마 돕는 것에도 큰 힘이 되고요. 꼭 부탁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보완하는 채널과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담으로 추후에 콘텐츠 방향은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생각보다 잘 안되는 점이 있고, 여러가지 좀 답답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이 채널의 컨셉은 영화 속에서 나오는 차량의 재현과 그런 퍼포먼스로 이 영화의 연출을 하는 게 맞는지 좀 이런 거를 따져보는 그런 채널로 하려 했어요. 어느 정도 구독자분들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기에 원래 취지로 했던 것도 간간히 준비해볼까 합니다. 좀 더 다양한 카테고리로 선보이겠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좀 걸려요. 영화를 보고 또 분석하고 여러가지 대입해보고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좀 길어지지만은, 그런 준비하는 것도 좀 알아주시고, 약간 부족하더라도 좀 더 넓은 아량과 함께 봐주시고, 그리고 또 제안할 부분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제안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위와 함께 미친듯이 기승 부리는 코로나19 조심하시고요. 조금 부족한 이웃들에게 자그마한 것이라도 따뜻하게 손 내밀 수 있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